네, 오늘 본격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 전에 2024학년도 들어서 변경된 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사전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들어서 어떠한 학교폭력 관련 변경 사항들이 생겼느냐? 크게 네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부터 학교폭력 외부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두 번째로는 2호 조치 의무가 시행되고요. 세 번째로는 7일간 분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각각의 변경 사항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자면, 먼저 학교 폭력 외부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인데요. 작년까지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은 학교의 선생님이 정확히 얘기하면 인성교육부의 학교 폭력을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학교 폭력 사안이 이제 발생되어서 접수가 되게 되면은 그것을 학교 선생님이 조사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또는 경찰관으로 재직했던 사람들 중에서 선발된 이 학교폭력 외부 전담 조사관이 학교로 와서 학폭 사안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원래 학폭 조사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 같은 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인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피해 관련 학생이나 가해 관련 학생의 어떤 입장이나 또는 그 평상시 그 학생들의 학교 생활 또 거기에 관련된 맥락을 갖다가 배경에 두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하면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 중에서 혹시 학폭 사안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인성교육부에 이 학폭을 조사받으러 온 친구들은 경험해봐서 알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가해 관련 학생이라고 몰아붙인다든지 또는 뭐 다그치면서 혼내면서 조사하기보다는 최대한 어떻게 그런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맥락을 좀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폭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선발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조사할 때보다는 좀 더 사실관계에만 집중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고 피해 관련 학생은 어떠한 피해를 봤으며 가해 관련 학생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보다는 좀 더 이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교육적인 조치가 더 강화되는 그런 맥락의 이런 조사관 제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보다는 학교폭력을 혹시라도 저지르게 되면은 좀 더 엄격한 그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2호 조치가 의무 시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본 예방 교육을 들으면 알겠지만은 학교 폭력을 이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심의 조치가 진행이 될 때 중학생인 경우에 총 8가지의 조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2호 조치가 어떤 거냐?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이 피해 관련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보복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2호 조치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 2호 조치가 교육청 심의를 가야 내려지는 조치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바뀐 게 이 학교 폭력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은 2호 조치가 의무적으로 바로 시행됩니다. 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학교 폭력이 사실 아니었는데 이제 피해 관련 학생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심의가 가게 됐으면 그러면 나는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이 보복이나 협박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게 이제 교육청에 가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되면은 2호 조치 자체가 해제가 돼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접수가 되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은
이호 조치가 바로 실시가 되게 되고 이게 이제 교육청 가서 인정이 되면은 졸업할 때까지 이 조치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작년에 학교 폭력을 조치해 보니까 학교 폭력이 아닌 걸로 무조건 접수해 달라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진짜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게 있고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학교 폭력으로 이거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2호 조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게 이번에 바뀌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7일간 분리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학교 폭력 피해 관련 학생이 이제 이 괴롭힌 가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이제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받아서 본인이 같은 교실 공간에서 수업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청으로 접수가 되고 뭐 경찰에 접수가 되고 해서 어떠한 조치나 처벌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너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이제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학교 폭력 피해 관련 학생이 저는 저 가해 관련 학생과 같이 같은 공간에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최대 7일 동안 이 가해 관련 학생을 교실의 다른 공간으로 이제 분리하는 제도예요. 이게 작년 1학기까지는 3일이었는데 이제 2학기부터 또 올해 이어서 계속 최대 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폭력으로 접수가 돼서 피해 관련 학생이 너무 불안하다, 같이 있기 싫다, 같이 있기 힘들다 그러면은 가해 관련 학생은 이제 교실 외의 공간으로 강제 분리가 돼야 되는 그러한 이제 분리 조치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쭉 보니까 가면 갈수록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한 보호를 더욱더 나라가 신경 써서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러한 조치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학교 전담 경찰관, 이 스쿨 폴리스 오피서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실제 경찰이세요. 실제 경찰인데 본인이 맡으신 업무가 학교 폭력 관련된 업무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분들이 조금 수동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어떤 학교에 어떤 요구가 있을 때만 이분들이 어떤 뭐 사안을 좀 봐주시던지 면담을 진행하시던지 이랬다면은 이제부터 이분들의 역할을 강화해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은 이 전담 경찰관 일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 좀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바로 형사로 입건을 해가지고 형사 처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할을 이제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교육적인 조치라면은 경찰이 이걸 인지하고 처리한다는 거는 실제 이제 형벌 또는 소년 보호 처분 같은 걸 이제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폭사안 특히나 이제 좀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좀 보통이 아니다.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오랫동안 괴롭힌 사안이었고 너무나 어떤 물리적인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 정도가 심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학폭은 절대로 여러분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2024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점은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더욱더 이제 국가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이제 2월에 졸업했던 우리 학교 여러분 선배들이죠. 졸업생의 경우에 제가 뭐 이게 비밀 엄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안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게 이 학교 폭력 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고등학생이 됐지만 경찰 수사와 거기에 따른 이제 처벌이 진행 중이고요. 그 친구들을 제가 이제 불러서 조사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게 그렇게 학교 폭력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 장난이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 쌓이고 또 여러 명이 한 명에게 이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것도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특히나 피해 학생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의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아주 심각하고 큰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식으로 다른 친구가 어떤 친구의 별명을 부른다고 해서 나도 그냥 불러도 되겠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 혼자만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듣는 사람은 장난으로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런 혼자만의 장난을 걸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는 최선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보니까 친구의 부모님에 대한
이제 부모님 성함을 가지고 별명을 붙여서 놀린다든지, 여러분들 사이에서 소위 패드립이라 부르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 경찰이나 교육청도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 대해서 뭐 괴롭히거나 놀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지만, 특히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성적인 모욕을 한다든지 별명을 부른다든지 이런 패드립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바뀐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알지 말고 얘기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게 된 우리 학교 인성교육부의 안민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학교폭력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얼마나 크게 위협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지 요걸 같이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을 혹시 저지르게 됐을 때 그때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오늘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교폭력 얼마나 심각한가? 자, 2021년에 교육부에서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이 불행한, 즉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원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가장 높은 이제 원인은 아무래도 학업 문제가 되겠죠.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학교 폭력 같은 이런 상황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학교 폭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워낙 많은 교육을 듣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학교 폭력이 뭔지를 되새겨보는 차원에서 정의를 해보자면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활동이 다 학교 폭력인데요. 여기는 이제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물리적 폭력만이 학교 폭력은 아닙니다. 말로 가하는 언어나 정신적인 폭력도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뭐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톡이나 또 디스코드 등에서 행해지는 이런 사이버 폭력도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거죠. 장난을 가장해서 장난이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놀이 폭력도 당연히 학교 폭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품을 뭐 뺏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빌렸다라고 이제 가장하는 각종 갈취 등도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그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거든요. 유튜버에서 활약하는 곽튜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학창 시절에 겪었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영상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준빈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해외 여행보다는 해외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제 학교 폭력은 아닌데 폭력 비슷한 거긴 한데 제가 계속 애들한테 계속 항상 맞고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하고 나서 집에서 방에 한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나? 뭐 그런 진짜? 집에 딱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때 축구만 봤거든요. 해외 축구. 게임하고 해외 축구 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축구 보니까 나도 이제 해외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한국인이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라고 처음 해외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행하는 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는 몰랐어요. 시작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게 이게 저 쉽지 쉬운 않네. 일은 아닐 텐데. 아이고 그냥 어디게? 아, 이게 또 준빈 씨가 이런 또 아이고. 너무 뭐 늘 얘기 드립니다만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정말 이 진짜 학교 폭력 지금도 이 어느 곳에선가 이런 게 누군가를 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진짜 이런 일이 좀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화가 납니다. 참. 이 사람이 되게 결과적으로 성공한 유튜버죠. 지금 뭐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3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은 되게 옛날 10년도 넘은 옛날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지금 TV에 나왔는데도 그때 당시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얼마나 그 상처가 컸으면은 세월이 훨씬 많이 지나고 본인이 성공한 유튜버가 돼서 TV에 나왔는데도 저렇게 인터뷰하다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과 상처로 남았을까요? 저는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불쌍하고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저 유튜버가 그리고 그때 저 친구를 막 괴롭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저 곽튜브가 저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람들이 학교 폭력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하면은 그 원인을 가해자에게 찾기보다는 이제 피해자에게 찾는. 그러니까 쟤는 저런 행동을 하니까 학교 폭력을 당할 만하다. 저래서 학교 폭력을 당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시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때랑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가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절대로 이제 학교 폭력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이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너무나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 때문에 학교 생활이 불행해질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내가 저질렀을 때 또 내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 또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 학교 폭력으로부터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 소년처럼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교육을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 어떠한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나?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개최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조사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교육청에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에서 변호사, 경찰, 지역사회 위원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내려지게 되는 처분의 내용을 보면은 1호가 서면 사과, 이제 종이에다가 사과문을 쓰는 거죠. 2호가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접촉을 금지하는 거. 3호가 학교 봉사, 4호가 사회 봉사고, 5호가 특별교육 이수고, 6호가 출석 정지고, 7호가 학급 교체, 그리고 8호가 강제 전학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위에 9호가 있어요. 9호가 바로 뭐냐면 퇴학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학교에는 이 퇴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을 때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바로 이 전학 조치입니다. 다른 학교로 이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5호에 있는 특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만 받는 게 아니고요.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함께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또 3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이런 이제 정도로 이 제도가 철저하고 강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폭위 처분은 단순히 어떤 처분을 받았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중학교 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그 학폭위 처분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기록된 예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를 5일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내용으로 기재가 되고 남게 됩니다. 물론 이 학폭위 처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은 최장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무리 길어도 2년이 지나면 삭제를 이제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삭제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진학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폭 결과를 갖다가 이제 생기부에 기재되게 되면은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전형 과정에서 입학 전형 과정에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학고에 학생을 이제 뽑는 입학 사정관인데 우리 학교에 이제 오겠다라고 지원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이 학생이 학폭 가해자로 뭐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학생을 합격을 시키고자 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학폭 처분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이 기록이 생기부에 삭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아주 큰 페널티로 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학폭위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겠죠. 학교 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폭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같은 중학교 동창생, 고등학교 동창생이 많다 보니까 혹시 자기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됐을 때 누군가가 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학폭 가해자였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막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일파만파되면서 한순간에 떠오르던 연예인 스타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자, 그래서 학폭을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학폭위 처분이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여러 조치 중에서 가장 가벼운 조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위에 이 다음에 민사소송이 존재해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학폭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의 이제 소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청구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이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한번 내용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학교에서 체육 시간마다 어떤 학생이 너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해? 너 병신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모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번 거듭됐고 여러 명의 3명의 학생에게 너 축구 못한다라고 자꾸 이제 언어적인 폭력을 가했던 거죠. 이제 여기 참다 못한 이 학생들이 학폭위 처분 다음에 민사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이제 언어 폭력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준 이 피고의 보호자가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각각 1,075만 원과 500만 원과 500만 원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 합치면 3명 얼마예요? 벌써 2천만 원이 넘죠. 아주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이제 배상해야 될 정도로 학교 폭력을 법원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민사소송 끝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형사처벌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형사처벌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냐 아니면 만 14세 이상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서 이들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 14세가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범죄소년이라고 봐서 이들을 형사처벌 대상자로 보고 형사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닌 나이로 중학교 2학년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촉법소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고 생일이 지났으면 이미 만 14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촉법소년의 경우에 중2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럼 학폭을 저질러도 최대 받는 게 학폭 처분이랑 민사소송밖에 없냐?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사 처벌은 내려지지 않지만 대신에 보호 처분이란 게 내려져요. 이 보호 처분이란 건 1호부터 10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8호, 9호, 10호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폭으로 인해서 소년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뭐 별거 아니라던데, 소년원 뭐 가면은 그냥 학교 비슷한 거라던데, 이렇게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소년원이 과연 별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소년원의 지금 복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볼 때 이게 교도소와 큰 차이가 있나 싶죠. 소년원에 재소 중인 이제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뭐 덩치 장난 아니죠. 팔에 막 문신 보이죠.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소년원에 가게 되면 여기 보이는 되게 좀 험상궂어 보이는 형아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만약에 그런데 중2의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가 이미 됐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은 학교 폭력을 저질렀을 때 소년원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교도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을 때 최악의 경우에 교도소에 가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절대로 학교 폭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받게 되는 조치와 여러분들 보호자가 별도로 돈을 배상해야 되는 민사소송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에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형사소송은 모두 별개라는 겁니다. 즉 학폭 처분과 민사소송으로 거액을 배상하는 것과 형사소송으로 보호처분이나 교도소에 가는 것은 모두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사회와 우리 법체계가 학교폭력을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폭력을 안타깝게 저지른 가해자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됐을 때 진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반성과 사과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폭력을 자기 스스로 용서하면 안 돼요.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자, 반성과 사과는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왜 학교폭력을 저질렀냐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숫자 30.8%가 그냥 장난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6%가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그냥 장난이었다, 별 이유가 없었다 라고 해서 학교폭력을 진짜 장난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0명이 1년 넘게 한 학생을 괴롭혔어요. 괴롭힌 가해자들은 뭐라 얘기하냐? 남학생들끼리 그럴 수 있지 않았냐? 그냥 착한 애라서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 징역 3년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학교 폭력을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걸 학교 폭력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해자가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게 됩니다. 난 그냥 장난을 쳤을 뿐인데 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장난이 아니고 이건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은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고 학교 폭력인 겁니다. 장난은 모두가 즐거울 때 장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즐거웠지만 누구는 즐겁지 않고 괴로웠다면 그것은 학교 폭력이죠. 이때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지른 행위가 심각한 행위일 때는 무조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에 걸친 폭력이거나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금전을 갈취했을 때 그 재산상의 손해가 즉시 복구될 수 없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뭐 학교폭력을 신고한 목격에서 신고한 행위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면은 여러분들은 반성과 사과를 하더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을 때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친구가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를 하세요. 이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자세입니다. 자, 반성과 사과가 없다. 그때 피해자의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반성과 사과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게 될 각종 조치 및 처벌의 수위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 저질러 놓고 반성과 사과 안 하면은 피해자가 가지는 분노와 억울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억울한 마음에 분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가지고 여러분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은 가해자가 되었다면은 정말로 반성과 사과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저지른 게 장기간에 걸친 폭력이거나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재산상 손해를 즉시 복구할 수 없거나 보복성 행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뭐 사과를 하나 안 하나 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개최될 수밖에 없네. 뭐 사과를 굳이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거 정말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조차 어떠한 조치를 내릴 때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얼마나 많이 사과했나를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반성 사과해야 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끝이 아니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민사소송과 형사처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반성과 사과를 많이 진심으로 해서 피해자의 억울함과 분노를 최대한 많이 해소해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가 아무래도 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지금 얼마나 초기의 사과와 반성의 자세가 중요한지 거기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내가 가해자일 때 내가 꼭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고 먼저 피해 학생에게 반성하고 사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Excuse me. I know you didn't think anyone would catch you, but you just slammed your door into my car. The least you can do is say you're sorry, lady. You don't have to take that tone. It's not like I'm hurting your resale value. I'm sorry. See? Like that. 자, 방금 영상을 보니까 정말 처음에 문콕을 했을 때 사과를 했더라면은 상황이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음에 초기에 본인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 같은데요. 자, 근데 이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사과를 피해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사과 받아주기를.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정말 거듭 반복적으로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데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한 학교 폭력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냥 사과를 받을 생각 없고 어떻게든 가해 학생이 조치와 처벌을 받기만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해서 사과를 받으러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이 이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주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잘못을 반성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혹시 되었다면은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것 같을 때는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학폭을 가한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내게 했고 나는 그것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시 그런 일을 내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네가 다시 그런다면 나도 너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멈춰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내가 한 행동이 학폭일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과를 요구하세요. 너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너도 생각한다면 나에게 사과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이때 이제 사과를 요구할 때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서 뺏어갔던 뭐 어떤 금전적인 피해, 물질적 피해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상하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친구라면 아마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다면은 바로 사과를 하겠죠. 미안하다 친구야. 내 행동이 너에게 학교 폭력으로 여겨졌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도 다 이제 보상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하고 물질적인 피해도 다 보상을 받았으면은 모두가 불행하지 않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런데 학폭을 당한 것 같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학교폭력 행동을 또 반복한다. 또는 말로는 사과를 하는데 나에게서 뺏어간 물품이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더 이상 말로 대화가 불가능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담임선생님께 얘기를 하십시오. 담임선생님께 얘기를 이제 드리면은 담임선생님께서 사안을 조사를 하실 거예요. 조사하시고 담임선생님 판단했을 때 이게 학교 폭력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있는 인성교육부로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성교육부에서 사안을 정식으로 접수해가지고 정확하게 절차에 맞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간혹 담임선생님에게 말하기가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인성교육부로 직접 와서 바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성교육부는 우리 학교 5층 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한테 말하기가 좀 쑥스럽다. 또 학급에서 얘기하자니까 다른 친구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인성교육부로 조용히 와서 직접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간혹 인성교육부에 와서 말하는 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이때는 매달 이제 우리 학교가 진행하는 학교폭력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폭위와 아까 얘기했던 교육청에서 하는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법원이 뭐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법원이 가장 악질적으로 이제 보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재발,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 이제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거, 또 하나가 보복성인 행위를 갖다가 아주 악질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신고했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보복을 이제 가하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는 더 좋은 겁니다. 더 상대방에게 더 강력한 조치와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보복성 행위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나 만약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이제 영상을 같이 보면서 내가 그렇게 돼서 안 되지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가 됐다. 그때 여러분들 신고한 학생을 절대로 보복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보복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보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보복을 해서도 안 되고 신고에 대한 보복도 안 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모든 내용은 다 비밀이 보장이 돼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누군지 막 선생님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는 영철이가 신고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할 때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이라 느낀다면은 상대방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인성교육부에게 표현하시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옛날과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도와 법이 모두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여러분의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혼자 앓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는 존재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학폭을 당했으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런 호소, 여러분들의 얘기를 무시하는 선생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맑은 웃음을 띠고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친구처럼 웃는 여러분을 보면은 선생님들은 모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웃음을 해치는 게 학교 폭력이다. 학교 폭력에 선생님들이 맞서서 단호하게 대응할 거니까 학교 폭력을 여러분 당했다면은 절대로 혼자 앓지 말고 얘기하시고, 특히나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 폭력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회의 제도와 법이 가면 갈수록 학교 폭력에 대해서 더욱더 단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폭력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돼요. 자, 그 점 꼭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저를 수업에서 만나지 수업 외에 인성교육부에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자격으로 저를 만나게 된 일이 정말 없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 다른 교육이 있으면은 같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